네, 우리 인간에 의해 벌써 우리 5주차잖아요. 5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가 1교시에 바로 그 청균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데,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왜 이런 연구를 갖다 이제 하게 됐는지 그 배경, 그리고 서구 문명과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그런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두 가지를 갖다 이제 살펴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작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농경 문화가 빨리 진행이 됐고, 또 정착 문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식량을 갖다 저장한다라든가 이렇게 되고, 또 저장을 함으로써 또 이제 일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는 이제 같은 집단들, 무리들 갖다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통치를 하고 하는 그런 정치 조직, 또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이제 조금 더 편리한 또 농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요소들이 이제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한 과정의 작물화, 예. 우리가 이제 작물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 바로 이러한 그 서구 쪽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바로 가축화에 적합한 그런 동물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서구 문명 쪽이 위치한 그런 이제 지리적인 위치에 더 많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런 이제 대형 포유류의 가축화 시기는 또 시기적으로 살펴본다면은 굉장히 오래됐었던 것들이 개가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키우고 있는 양이라든가 염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한 8,000년, 그리고 이제 소가 한 6,000년, 그리고 뭐 말, 당나귀, 물소가 한 4,000년.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낙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략 한 2,500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역시 이런 이제 서구 문명이 발달한 이런 쪽에 이런 가축화하기 좋은 그런 포유류들이 많이 분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러한 장점들만 가지고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섬뜩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가축들은 이제 뭐냐면은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대가를 갖다 이제 치러왔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축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레라라든가 돼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장티푸스라든가 천연두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 또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에 이제 주범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쥐라든가 이런 어떤 야생 생물로부터 이제 전염이 되는, 그죠?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세균들이잖아요. 바이러스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선물 아닌 선물로 사실은 서구 문명에 전달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여기에 익숙해지고 또 죽고 살아남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두라든가 홍역이라든가 또는 인플루엔자, 이러한 전염병들이 원래 동물이 가지고 있던 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에 이제 옮겨온 거죠. 그래서 바로 가축으로부터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에게 이제 전염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오래전부터 키워왔었던 유럽인들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목숨을 잃고 그러한 과정에서 면역력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제 점들이 하나의 그런 어떤 동력이라고 그럴까? 예. 그런 것들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문명의 발전 동력으로. 예.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러한 요소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작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대륙 간의 불균등. 즉, 서구 문명과 이 개발도상국 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구분하는 그런 대륙 간의 불균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륙 간의 지리적인 차이들, 지리적 요인들이 분명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인이. 그래서 첫 번째가 작물, 두 번째가 가축, 세 번째가 바로 대륙의 지리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 지리적 요인은 주로 바로 이렇게 이제 뭐라 할까, 농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됐었던 비옥한 그런 토양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지역들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비슷한 온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 조건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다 이제 갖추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도 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산이 있다는 것도 큰 산이 아니고 짧은 거리 안에서 지형 변동이라든가 고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고도의 변화는 또 이제 뭐를 갖다 나타내냐면 고도에 따라서 계절의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식물종이 또 굉장히 이 지역에 아까도 잠깐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그런 이제 동식물들이 이제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 가축 이런 것들이 분포했었고 또 동일 위도에 이제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작물을 갖다가 한쪽에서 이제 재배하기 시작하면 쉽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위도가 같다는 건 뭐예요? 온도대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온이 비슷하다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제 지리적인 요건들은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저 초승달 지역을 포함하는 서아시아, 지중해 연안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모양이 초승달 비슷한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이뤘다라고 해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 가로라는 것은 바로 위도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온대가 비슷한 것을 갖다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농작물들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커다란 사막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위도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이렇게 세로축으로 이렇게 이제 농작물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러려면은 그러한 요소가 있고, 또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산맥이 왼쪽에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이제 구조가 그거는 위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작물이 적응해가면서 번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생산 발생의 중심지에서 어떤 축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도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과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발달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문명적인 발달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고대 식량 생산 전파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남아있는 그런 이제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해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유라시아 경우에는 1년에 평균 한 1.1km에서 굉장히 빠를 경우는 한 5km까지 식량을 재배하고 이런 이제 전파 속도가 이제 있었는데 반해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끽해봐야 0.3km에서 0.5km. 굉장히 전파 속도가 느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명을 갖다 공유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늦어진 거죠. 농경 생활도 늦게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그런 이제 사회의 발달이 점점 늦어진 것이죠. 점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늦어진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식량의 이제 전파 속도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된 거고, 바로 이러한 이제 지리적 요인에 의한 동물의 가축화, 그리고 또 식물의
작물화 이런 차이들이 유럽의 식민지 확장 시기에는 바로 대륙 간의 그런 어떤 문명의 차이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시기가 1500년인데요. 1500년 정도인데요. 다른 대륙의 어떤 과학기술, 정치적인 조직, 이런 거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기술적인 제품들, 생활에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물건들, 이런 것까지 영향을 갖다 이제 미쳤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의 차이에 이제 근본적인 이런 이제 패턴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문명, 차이의 근본적인 이제 패턴, 역사적인 패턴을 갖다 만들어낸 그런 적인 이제 요소로 이제 결국은 자리 잡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보면 가축 사육 환경 그리고 식량 재배 환경 이런 이제 작물의 재배 환경 이러한 지리적 환경 차이에서 가축 사육 환경으로부터 다수의 적합한 야생종들이 존재를 했었고, 예.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각종 작물의 전파 용이성들이 동서축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리적 요건을 갖다 갖췄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수의 작물화된 식물종 그리고 가축화된 동물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잉여 식량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농업이 발달을 했고, 그쵸? 식량을 갖다 저장을 할 수 있었고, 또 가까운 데서 목축을 갖다 통해 가지고 예, 이제 동물들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이제 동물들 목축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제 고기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착 생활을 통해서 인구의 증가 그리고 조밀화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됐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집단, 또 계층화된 어떤 구조, 정주형 사회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 조직 또는 또 문자, 그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문자,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죠.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수의 작물화된 식물종, 가축화된 동물종은 한편으로는 유행병이라고 하는, 그쵸? 세균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내성을 갖다 가지도록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쵸? 서구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계층화된 정정, 사회,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이제 조밀화된 그런 이제 집단을 이루는 사회에서는 기술이 이제 한편으로 이제 발달하고, 그래서 그 기술로부터, 원양을 하고, 그쵸? 항해를 하고, 그런 선박들, 배들도 굉장히 빨리 이제, 발명을 하고 만들었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총, 칼, 이러한 이제 문명들을 갖다가 이제, 문명의 산물인,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됐고, 다수의 적합한 야생종 중에서는 특히 말 같은 경우는 기동성을 굉장히 뛰어나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본적인 요인, 궁극적인 요인에서 실제 직접적으로 바로 서구 문명과 이,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갖다 이제 가져온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 그쵸? 그리고 세균, 그 다음에 칼이라고 하는 강철,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가지고 또 기동력을 갖다 도와준 말, 그리고 어떤 조직, 또 항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이제 이동수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잉카 문명이라든가 마야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500년 그 무렵에 아메리카 대륙을 갖다가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잉카 제국도 결국 이제 굴복을 하게 되는데 피사로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제 장군이 장수예요. 그런데 불과 몇백 명. 기록에 의하면 그게 이제 180명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200몇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수만 명의 잉카 제국의 병사들을 갖다가 무찌르고 그러면서 잉카를 갖다 이제 접수를 하게 된다. 굴복을 시키게 돼요. 자, 그 영상 한번 실감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1532년 11월 16일 아침, 아타후알파는 카마르카 시내에서 스페인인들을 만나는 데 동의하고 측근들을 먼저 내려보냈다.
이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군인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잉카의 참석자들은 뮤지션과 댄서들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지만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왜 아타우알파는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던 것일까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축제를 벌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일명 신이라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하연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타우알파는 일부 사람들이 스페인인들을 신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을 물리치면 당연히 모두가 아타우알파를 따르게 되겠지요. 특히 이때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물리치면 신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였지요. 아타우알파와 그의 부하들이 카마르카로 들어가는 동안 스페인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다. 5, 6천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 아타우알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깃털과 황금, 은으로 장식한 멋진 가마를 타고 있었다. 우리들 상당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광장은 아타우알파의 국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스페인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타우알파가 묻습니다. 그 개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대한 황제 폐하를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모두 이 대화 내용을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Me presento ante vosotros en nombre de la cristiandad. 그때 피사로가 아타우알파에게 사제를 Para 보냈다. enseñaros el camino de la verdad. 스페인 정복자들은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다. Mi poder procede de mi Señor. Sus palabras están escritas en este libro. 아타우알파는 책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Imankay, manang imapaso kayka, manang rimas kayki kay picancho. ¿Cómo te atreves, indio perro? ¡Salgan españoles! ¡Destruyen a estos perros que no respetan las cosas de Dios! ¡Santiago, a ellos! 그 순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갑자기 말들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리죠. 그날의 카마르카를 상상해 보십시오. 잉카인들은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들은 보통 말들이 아니라 사납고 크고 공격적인 스페인산 말들이었죠. 녀석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스페인군들은 말 위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를 찌르고 베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이 기병대를 상대하는 법만 알고 있었더라도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로 기병대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베었죠. 비라코차라고 하는 잉카의 신이 있습니다. 태양과 번개 신이죠.
잉카인들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이 사람들을 비라코차 신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도 아타우알파는 계속 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스페인 정복군이 가마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가마꾼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바로 다른 사람이 자리를 메웠죠. 비극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체할 가마꾼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마가 무너지고 피사로가 직접 아타우알파를 붙잡았다. 피사로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다. 아타우알파는 카마르카 왕궁에 마련된 임시 감옥에 갇혔다. 그는 처형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투에서만 살상한다고 말해주었다. 밖에는 수천 명의 잉카인들이 죽어 있었다. 잉카군의 남은 병력은 언덕으로 철수한 상태였다.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말과 칼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다. 그들보다 앞서 공격을 개시했던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영국 남부에 있는 호튼다운과 같은 생물연구센터에서는 전염병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낸다. 16세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피사로가 카마르카에 도착하기 12년 전 스페인 선박 한 척이 멕시코로 향하고 있었다. 배 탄 일꾼 중 한 명에게 열병의 증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아메리카 본토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린 최초의 인물이다. 그 질병은 바로 천연두였다. 한 사람에게 잠복해 있던 천연두 바이러스는 불과 몇 주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 수천 명에게 퍼져나갔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이나 폐의 안쪽에 자리를 잡게 되지요. 2, 3일 정도가 지나면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나고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뾰루지 정도의 크기지만 점차 커다란 스포로 변합니다. 이런 스포는 손과 얼굴에서 시작되는데 결국 천연두 스포가 몸 전체를 뒤덮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 순간부터 전염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수포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포가 터지는 순간 진물이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살포하게 됩니다.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의 친구들이 다시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알아눕게 되지요. 이런 추세로 천연두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전염률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신세계에서 처음 발병한 천연두는 중앙아메리카 전역을 거쳐 잉카 제국까지 도달했다. 이 바이러스는 수많은 잉카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스페인인들이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왜 세균은 그렇게 일방적이기만 했던 것일까? 스페인인들이 질병을 퍼뜨리는 동안 왜 원주민들은 스페인인들에게 병을 퍼뜨리지 못한 것일까? 이게 바로 피사로의 비밀 무기였죠. 돼지와 소, 양과 염소, 가축들입니다. 피사로는 양돈 농가 출신이었죠. 그는 이런 헛간에서 가축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랐습니다. 가축들의 병원균을 호흡했고 우유를 통해 병원균을 마셨죠. 바로 이런 가축들의 병원균에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생겨났습니다. 독감은 돼지에게서 시작해 닭과 오리를 매개해 발달한 것이죠. 소에게서 홍역이 생겨났고 가축에게서 천연두가 생겨났습니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가축들과 접촉해온 만년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유산입니다. 중세시대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 때마다 유럽인들은 조금씩 더 강해졌다. 매번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유전적으로 바이러스를 더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만큼 생존율이 높았고 대를 이어 그 후손들에게까지 면역력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유럽인들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에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잉카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신세계의 사람들은 이전에 천연두와 같은 질병을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면역력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하고 전염되기 시작하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망자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지요.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전에 천연두를 접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메리카 가축들의 역사가 스페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잉카에는 라마라는 가축이 있었지만 라마는 소나 양과는 달랐죠. 녀석들은 우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규모로 사육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 옆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마와 사람들은 병원균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었죠. 다이아몬드의 이론에서는 가축의 보급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마 이외의 대형 가축들은 모두 원산지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였다. 북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단,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원산지인 가축은 없었다. 그 결과 최악의 전염병 또한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였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스페인의 정복 과정에서 사망한 신세계 원주민들의 숫자를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 2천만 명이었으며 그중 대다수인 95% 정도가 구세계의 질병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륙 전체가 텅 비게 됐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균의 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피사로 군대가 가져갔었던 기동력 있는 말, 그리고 조직력, 그리고 총, 이런 것들이, 또 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서구 문명,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었던 조금 뒤떨어진 그런 이제 문명들을 갖다가 정복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서구인들이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것처럼 서구인이 우월해서, 백인이 우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린 우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결국 이렇게 서구 문명과 개발도상국의 운명을 갖다 가른, 인류의 운명을 가른 것은 민족의 능력,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국가와 인종 등 차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리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자연이 제공한 그러한 우연의 산물이 결국은 이렇게 서구 문명과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는 추석도 잘 지내시고 연휴 잘 지낸 후에 우리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